거지는 복지관 가세요. 더럽게. 이런 더러운 거지 돈만 줬네. 강남역 분식점에서 89세 할아버지에게 쏟아진 이 잔인한 말들이 놀랍게도 2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날 오후 2시 김정수 할아버지는 1,500원을 쥐고 작은 분식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운명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9세의 한 할아버지와 한 여성 사업가 사이에 벌어진 운명 같은 만남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난 12월 강남역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추운 겨울날이었죠. 오후 2시쯤 분식점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89세의 김정수 할아버지, 허리가 90도로 구부정하게 굽어있고 낡은 회색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발에는 앞이 뚫린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양말도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뒤져서 동전 몇 개를 꺼내셨어요.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몇 개. 전부 합쳐봐야 1,500원 정도였습니다. 분식점 안에는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손님들이 몇 명 남아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2, 직장인 1명, 그리고 카운터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 박미선 씨가 서 있었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서 의자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제일 싼 라면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손에는 그 1,500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셨는데 동전들이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박미선 사장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사실 이 분식점의 가장 싼 라면도 3,000원이었거든요.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에요. 목소리에 짜증과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거지는 복지관 가세요. 여기 돈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박미선 사장은 할아버지가 올려놓은 동전들을 손등으로 밀어버렸어요.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녔습니다. 어머, 더럽게. 사장이 혀를 차며 손을 휴지로 닦았어요. 이런 더러운 거지 돈만 줬네.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진짜 민폐다.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리 옮길까? 직장인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문제야. 일도 안 하고 구걸만 하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더욱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쉽게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창피함과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사장님, 정말 배가 고파서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듯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그냥 뜨거운 물이라도. 박미선 사장이 카운터 안에서 나와서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뜨거운 물도 안 돼요. 여기 자선단체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이 밥 못 먹겠다고요. 그때 한 대학생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1,500원으로 뭘 사려고 그래요?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사세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요. 보기만 해도 찝찝해. 직장인도 한마디 보탰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식당도 못 가겠어. 빨리 내보내세요, 사장님. 박미선 사장이 더욱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요. 경찰 부를까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위축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바닥에 동전을 다 줍지도 못한 채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박미선 사장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앞으로 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우리 가게 이미지 망치지 말고. 그 순간 분식점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굴욕감에 온몸이 떨리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예 외면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내보내지 뭐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너무 심해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제발. 그냥 뜨거운 물이라도. 아니면 김치 한 조각이라도. 아이고 진짜. 박미선 사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나가라니까요. 여기 장사하는 데예요. 그때 한 대학생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1,500원으로 뭘 사려고 그래요?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사세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분식점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분식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2세의 이소영 대표.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체형에 깔끔한 네이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패션 브랜드 엘레간트를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죠. 월 매출이 5억을 넘는 회사의 대표였지만 늘 소탈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소영 씨는 원래 이 분식점의 단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가끔 직원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였어요. 갑자기 옛날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들른 것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조용하고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소영 씨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미선 사장이 할아버지를 향해 손사래를 치며 뭔가 말하는 모습,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와 떨리는 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무슨 일이지? 소영 씨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박미선 사장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아, 소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갑자기 밝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미선 사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이 할아버지가 돈도 없으면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요. 제가 정중히 설명드렸는데. 돈이 없다고요? 소영 씨가 할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네, 1,500원 가지고 와서 라면을 달라고. 참 난감하죠? 소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소영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으세요? 배가 고프시잖아요. 소영 씨의 목소리는 마치 자식을 달래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사드릴게요. 뭐가 드시고 싶어요? 박미선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굳이 그럴 필요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잘해주시면 자꾸 오세요. 소영 씨가 박미선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데 음식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는 곳이잖아요.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을 내쫓는 곳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소영 씨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죠. 소영 씨는 할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가장 따뜻한 자리, 히터 근처 테이블로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계셨죠.
소영 씨가 박미선 사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1인분, 김밥 2줄, 어묵 국물, 그리고 라면도 하나 주세요. 다 이 할아버지께서 드실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요? 네, 많이 주세요. 든든하게 드셔야죠. 박미선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수입니다. 할아버지가 겨우 대답했어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정수 할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신세가 되어서. 왜 죄송하세요? 사람이면 누구나 배가 고플 수 있는 거죠. 그때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간 떡볶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김밥도 두툼하게 썰어져 있었어요. 어묵 국물은 뜨거워서 김이 펄펄 났고 라면도 계란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떡볶이 떡을 하나 집어서 호호 불어서 드셨어요. 아,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김밥도 한 줄을 금세 다 드시고 어묵 국물도 후루룩 마셨습니다. 소영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을지. 할아버지, 혹시 어디 사세요? 집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하고 둘이 길에서. 소영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그 일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요. 아내도 저도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할아버지가 라면을 먹다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목에 걸고 있는 오래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영 씨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두툼하고 묵직한 블랙 스틸 체인에 단단한 아연의 표면에 거친 질감이 새겨진 듯한 육각형 펜던트.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할아버지, 혹시 그 목걸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거요? 아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소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시계 좀 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빼서 소영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영 씨가 목걸이를 받아들고 살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민준이에게 사랑을 담아 마이너스 소영. 소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보고 또 보고. 틀림없었어요. 20년 전 그녀가 직접 주문 제작해서 선물한 그 목걸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김민준이요. 왜 그러세요? 김민준. 20년 전 소영 씨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민준이가. 네, 제 아들 김민준이 맞는데. 왜 그러세요? 설마. 할아버지도 뭔가 느꼈나 봅니다. 소영 씨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민준이의 여자친구였어요. 분식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이쪽을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민준이 여자친구였나요? 소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는 3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 약속까지 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당신이 그 소영이라는. 네, 맞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소영이라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꼭 결혼하겠다고. 소영 씨도 기억이 났어요. 민준이는 정말 자주 부모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소영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준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와 사귄다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했습니다.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 신분에 맞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극구 반대했었죠. 어머님이 저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민준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민준이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어머니와 소영 씨 사이에서 늘 갈등했고 집에서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거든요. 좋은 집안 딸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어.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영 씨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저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그때는 민준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영 씨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 부모들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민준이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영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민준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날, 2003년 11월 15일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죠. 소영 씨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제 친구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그랬구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민준이가 정장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친구 결혼식을 보면서 민준이가 그랬어요. 우리도 내년에는 저렇게 하자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소영 씨도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저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바로 사망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했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저를 원망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당신을 원망했어요. 만약 민준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도 집에 있었을 거라고. 소영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듣고 보니 더 아팠습니다. 저도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6개월 동안. 할아버지가 놀랐어요. 그렇게 힘드셨구나. 민준이가 죽은 게 제 탓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만약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가지 말자고 했다면, 만약 제가 민준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소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계속 당신을 원망하면서 저까지 원망했어요. 왜 아들을 말리지 않았냐고, 왜 그런 여자와 사귀게 놔뒀냐고. 결국 민준이 부모님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서 집을 나갔고 할아버지는 혼자 남게 되었죠. 사업도 망했어요. 민준이 죽은 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빚만 늘어나고
그래서 거리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5년 전쯤부터요. 집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잃고 길 위에서 살고 있었대요. 둘 다 너무 늙고 병들어서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근처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뭔가 구해오기를 기다리면서. 소영 씨의 마음이 아팠어요. 89세와 85세 노인 부부가 추운 길거리에서 지내다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야죠.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당신을 보면 소영 씨가 이해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를 뵐게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강남역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85세의 박영자 할머니, 한때는 우아하고 당당했던 분이지만 이제는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도 허름하게 묶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낡은 보온병을 안고 앉아서 분식점 방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구해올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영 씨와 함께 나타나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보고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분은 누구야? 할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영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당신이. 네, 민준이의 여자친구였던 소영입니다. 할머니가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내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한 년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소영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어머님, 저도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날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죽은 거잖아.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는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날 일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소영 씨의 말을 들었어요. 그날 저희는 제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에 갔어요. 민준이가 저를 데리러 와서 함께 갔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제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고, 저의 과거도 알고 싶다고. 소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준이가 그랬어요. 소영아, 우리도 내년 봄에 결혼하자.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민준이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매일 어머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머님이 걱정하신다고, 빨리 좋은 며느리를 구해드려야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우리 아들을 꼬드긴 거잖아. 하지만 소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민준이는 제게 이런 말도 했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소영이 없으면 살 수 없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엄마께 소영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인정받고 싶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보탰어요. 영자야. 사실 나도 그때 민준이한테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았거든. 할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도 반대했잖아. 그래, 반대했어. 하지만 민준이가 진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거든. 이건 소영 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
사실 민준이가 죽기 한 달 전에 나한테 그랬어. 아빠, 소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래서 나도 만나볼 생각이었는데 할머니가 놀란 표정이 됐어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응. 민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전에 사고가.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계신다고. 어머님만 설득하면 될 것 같다고.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어요. 남편도 아들도 자신을 배려해서 말하지 않았던 거죠.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였어요. 소영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목걸이를 하고 계신 걸 보고 민준이가 제게 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소영 씨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20년 전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 민준이도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민준이한테 선물한 거예요. 사귄 지 1년 됐을 때 생일 선물로.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서 자세히 봤어요. 젊은 민준이의 모습과 그 옆에 웃고 있는 소영 씨. 우리 민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소영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민준이가 어머님 생신 선물을 고르는 모습이에요. 3시간 동안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걸 드려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사진 속 민준이는 목걸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 반지 우리 민준이가 준 거야. 민준이가 그랬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걸 고르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엄마가 기뻐하시는 걸 보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고.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소영 씨를 다시 봤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처음으로 따뜻한 말이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잃은 거지만 어머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거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 당신만 없었다면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제가 민준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가지 말자고 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 할머니가 소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보니까 당신도 피해자였구나. 소영 씨와 할머니 모두 울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영 씨가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시지 않을래요? 날씨도 춥고. 안 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 집에.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모님을 추위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패가 될 것 같아서. 패가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민준이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살았거든요. 이제 민준이의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소영 씨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모텔에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모텔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처리할게요. 소영 씨는 근처 깔끔한 모텔을 예약해드리고 필요한 생필품들도 사드렸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3일 후 할머니가 먼저 소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 씨,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님. 어디서 만날까요? 민준이 무덤에. 민준이한테 가고 싶어. 소영 씨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만에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였거든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파주에 있는 민준이의 묘지로 갔어요. 소영 씨는 매년 생일과 기일에 찾아갔던 곳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왔어. 아빠도 함께 왔고. 그리고 소영이도. 할아버지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소영 씨도 무릎을 꿇고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부모님 모셔왔어. 이제 우리 모두 화해했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서 울었어요. 20년 동안 각자 혼자 감당했던 그리움과 후회를 함께 나누면서. 그 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소영 씨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영 씨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소영 씨의 회사 일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꼈고요. 소영아, 고마워.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돌봐줘서. 어머님이 더 저를 돌봐주시잖아요. 20년 만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야 알겠어. 민준이도 정말 좋은 부모님을 두셨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소영 씨도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강남구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드렸어요. 소영아, 이건 너무 과분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걸로 부담 갖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갚을 게 없어요. 민준이가 저를 부모님께 보내준 거예요. 어느 일요일, 소영 씨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누구랑? 회사 직원 중에 박준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에 부모님으로 참석해 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정말 소영이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부모님이세요. 결혼식 날 할아버지는 소영 씨를 신랑에게 인도해 드렸고 할머니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1년 후 소영 씨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얻은 기쁨에 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준이 닮았네.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영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민성이라고 지었어요. 민준이의 민자를 따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소영아, 그날 분식점에서 널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가 우리를 연결해 준 것 같아요.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그 목걸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소영 씨가 할아버지의 목을 봤어요. 여전히 그 목걸이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버님, 그 목걸이 이제 저 주세요. 왜? 민성이가 자라서 아빠 나이가 되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목걸이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이렇게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